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심도 아닌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생각보다 높은 이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도 관심이 크게 모이는데요. 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4차 장외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들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집회 참석 인원도 자체 추산하지 않고 30분 만에 종료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1심 결과 전망 또 이어질 정치권 영향 관련해서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1월 24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 유용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 넘겨졌죠. 또다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내는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에 두고 자신과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가용처럼 사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9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검찰은 이 대표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 예산을 조직적으로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에게 김 씨를 위한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맡게 하고, 배 씨는 이 대표와 김 씨를 위해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값 2,700여만 원, 샌드위치와 세탁비로 900여만 원,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의 800여만 원을 결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비서실장 정모 씨는 이 결제 내용을 직원 격려나 간담회용 등으로 바꿔 지출 결의를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취임 직후부터 관용 차량을 김 씨의 개인 모임과 병원 방문 등에 이용해 6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889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모두 5개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게 바로 내일로 예정이 된 거고요. 이외에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고요.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는 모두 5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4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죠? 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은 28일 목요일 재표결이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4번째 주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참석은 했지만은 공개 발언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맞불 집회 형식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23일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집회 현장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안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4번째 주말 서울 도심 집회.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건희도 평범한 국민들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해고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날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연설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감사를 표하며 이전과 다소 다른 자세를 보인 것에 연장선이란 풀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 강도는 여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방탄용 위장술과 거짓 연출을 편다고 공격했습니다.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판사 겁박 시위부터 중단하고 검사 탄핵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미 법원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표 엄벌 등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다음은 KBS 단독 보도죠.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어요. 네, 도지사 공천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 비서실장 등 여러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20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명태균 씨는 한 식사 자리에서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였던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지윤으로 근무했던 A씨입니다. 내가 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사법고시 동기라 그거 이야기해갖고 대통령이 장재호한테 그 아들 챙길 거라.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사실을 A씨에게 알렸고 A씨도 놀라움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전화했지. 그리고 여사가 전화했지. 영화 같네요. 어떻게 전화를 하시고.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 A씨를 챙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챙겼을 거예요. 장대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대선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는 등 여러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주장과 닮았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최근까지 대통령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명태균 씨와 아는 사이는 맞다면서도 대선 캠프 때부터 자신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도 취재진에게 의원 시절부터 A씨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지 대통령 부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도 힘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녹취도 공개가 됐죠. 네, 지난 2년 전 지방선거 때 김진태 강원지사가 처음에는 공천 배제가 결정이 됐다가 나흘 만에 다시 경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자신의 영향력 때문이다. 공천관리위원회 내부 상황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단식 농성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정치권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가 다르게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입니다. 러시아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공격해왔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이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가 됐는데 핵 위협에 나선 러시아가 이렇게 실제 핵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쏜 건 전쟁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1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무언가 날아가는 굉음에 이어 폭발음이 계속 들립니다. 폭발입니다. 그들이 마리노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스톰섀도 미사일 발사 당시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산 중인 영상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영국의 미사일 스톰섀도 약 10여 발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발사됐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에는 북한군이 집결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스톰섀도 사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스톰섀도 2기가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확인하고 정확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톰섀도는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작전 반경은 2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영 매체는 560km 거리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며 수도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1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중동부 드니프로의 산업시설이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브리핑에서 ICBM을 발사했냐는 질문에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핵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방도 책임 있게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일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낮 동안은 공기가 온화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3도, 대전, 대구 14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하지만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밤에는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치고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수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먼저 신탄진 휴게소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 15km 구간 밀리고요. 좀 더 가서는 안성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수원 2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18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바란과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차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아직은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했죠?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21일에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했을 때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카림 칸 검사인데 무슬림 출신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소했던 그 검사입니다.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반인도주의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로 기소를 했고요.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를 했는데요. 알카삼 여단 사령관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긴 한데 하마스가 이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ICC에 가입된 회원국인 123개국에 대한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상황에서 방문할 만한 국가는 사실 미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문제는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땅을 밟는다고 해서 체포할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ICC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CC 회원국인데도 네타냐후 총리 우리나라에 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반기는 국가가 있다면서요? 네, 헝가리인데요. 헝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ICC 회원국이고 그럼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자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ICC 보란 듯이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에 공식 초청하면서 헝가리는 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ICC의 체포영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이고요. 지난 7월에 헝가리가 유럽연합 하반기에 의장국을 맡은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민한 사안에서 지금까지의 유럽연합에 기조와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에서 이 헝가리 빼고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때요? 유럽 각국이 사실 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하.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의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ICC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긴 했는데 역시 네타냐후가 자국을 방문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에서 26일에 G7 외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가 의장국인데 그래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이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네타냐후의 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제 중국 소식인데 중국이 한국에 이어서 일본에게도 무비자 입국 조치를 결정했죠? 네, 중국 외교부가 22일에 한국 등 29개국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9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 여행객들을 맞아들이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 대상국과 기간을 더 많이 확대를 한 건데요.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확대해 오다가 지난 1일에는 한국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비자 면제 조치를 이제 재개를 한 건데 중국의 이런 조치가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환경을 현재보다 훨씬 더 좀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노력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예고된 상황이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보직에 대중 강경파들을 안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한 압박을 예고한 상황인데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면 중국은 이제 자국 손해를 메꿔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한국이나 이제 일본에게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관계를 좀 좋게 다져놓으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무비자 정책 확대는 지금 어려운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네, 아무래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때 너무 바닥을 쳤던 경제가 아직 원래 페이스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부동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정책 기조 중에 하나인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뜻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 공동부유를 방해하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알리바바 같은 IT 플랫폼, 그리고 또 하나가
사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던 돈줄이 다 막히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산층 대부분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간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 반간첩법은 이제 이것 때문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럼 이제 외국 기업들이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쭉쭉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도 바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무비자 입국이거든요.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이렇게 죽어 있으니 얼른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라라는 얘기인 거죠. 네. 어쨌든 무비자 정책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자 없이 중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중국이 거부한 사례가 나왔어요. 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거부를 당했는데 이 한국인이 수년 전에 중국에서 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는 결핵이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 이걸 입증하지 못해서 입국이 불허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중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한국인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이제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게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때 내려지는 게 입국 목적 불분명 조치입니다.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이 SNS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게 포착이 되면서 입국이 거부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이 조치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이 불법 체류나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에 중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거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국 목적 그리고 입국 후에 어디에 방문하는지 어느 시간대 방문하는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사업이나 관광, 침지를 방문한다거나 경유하는 목적 이외에 방문할 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비자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번 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남미 순방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과 방산 분야 그리고 인프라와 핵심 광물 등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베트남 끄엉 신임 조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인프라와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20일 일본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내도록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0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자라고 말했고요. 또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셔틀 외교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개별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 주셨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에이펙 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에이펙 회원국들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또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그런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시면 특정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당선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리고 페루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으로 만든 의사봉을 전달했고요. 내년 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열리는 첫 에이펙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훨씬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인데 지난 19일이 전쟁 딱 1000일 되는 날이었죠. 지난 1000일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최소 약 11,750명, 그리고 부상자는 24,62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사자는 31,000명으로이라고 이제 제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보다 러시아군 전사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내 인구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망이나 피난 등으로 약 1,00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리스의 면적과 맞먹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한데요. 우크라이나 경제는 지난해와 올해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후의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 돈으로 211조 원 정도 규모인데, 특히 농업을 비롯해서 주택과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문제는 당장 전쟁이 오늘 끝난다고 해도 막대한 복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예상 복구비가 우리 돈으로 67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난해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약 1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하면 예상 복구비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유럽 쪽 입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영국은 미국을 발판 삼아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꼽혀왔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죠. 스톰 섀도우가 러시아 본토로 가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독일과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발트해나 스칸디나비아 연안 국가들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군용품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같은 데서 생기는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미국이나 영국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1000일 동안 이어진 전쟁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다가올 트럼프 2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미국 소식,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치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죠? 네, 한마디로 군대까지 동원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는 건데요. 아하. 대선 시기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자산을 동원해서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도 이런 예측이 맞다라고 직접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트럼프 2기 내각 인선도 이민에 대한 강경파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현재 약 1,100만 명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 그러니까 영아에게는 여권이나 사회보장 카드 같은 시민권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면 약 2천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내각 인선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매트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사람이고요. 비행기에서 2시간 만에 이제 지명을 했다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미국 언론들은 이 게이츠 전 의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은 최근 여성 2명이 이 미국 하원윤리위원회에 게이츠 전 의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증언을 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근데 게이츠 전 의원은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고 이걸 조사 중이었던 하원윤리위원회도 이미 게이츠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되자마자 하원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조사 관련 보고서를 지금 공개할 만한 명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 상원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게이츠 전 의원을 꼭 법무부 장관에 이제 인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악시오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놓고 알력 싸움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선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오래된 측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검증도 없고 인준권이 있는 상원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권력 암투까지 겹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이 백악관의 수석 안보 부보좌관의 알렉스 윙을 발탁했는데 우선 알렉스 윙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약간 수긍이 가면서도 조금 의외네요. 왜냐하면 윙은 트럼프 일기의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다시 복귀한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라든지 이런 쪽이 모두 다 이제 배제가 됐고 배제한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윙은 사실 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4.27 판문점 저희 하노이 2019년 하노이 2월까지 그 모두 관여했던 인물이거든요. 실제로 북한과 접촉을 했고 그 트럼프 일기 말까지 북한 문제를 전담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이런 인물이 이제 NSC의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금 발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NSC가 뭐 북한 문제만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수석 부보좌관을 이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그 라인을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또 복합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인물은 북한을 잘 아는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의 실무를 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외교안보 라인은 모두 배제했는데 실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은 이 실용적인 인물을 이제 배치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한 문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뭐 이게 윙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 김정은과 자기의 그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은 아무튼 이 알렉스 윙을 통해서 북한하고 또 뭔가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가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당장은 어렵죠. 러우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번 인선으로 봤을 때 제가 좀 과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 끝내봐야 강제 종식 어정쩡한 휴전일 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사태도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격화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만일에 거기다가 북한 문제까지 일단 협상 국면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은 본인 말대로 내가 협상의 규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염두를 보니까 지금 임명할 때도 북한 문제를 얘기한 걸 보니까 북한 문제를 예상보다 빨리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기 장비 전시회에서 이미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게 적대적 대북 정책을 오히려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대대장, 그다음에 제대 정치 지도원. 북한은 이제 대대장이 있으면 대대장을 감시하는 정치 장교가 또 있거든요. 이 사람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미국놈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했거든요.
트럼프 당선됐는데 북한 매체는 침묵하고 있는데 김정은 본인이 직접 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장장비 전시회에서는 협상 주로,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길에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지만 확신된 건 이제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인 대조선 정책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 이 얘기는 사실 하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나온 얘기예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간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말이 이중적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뭐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지만 북한 매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의중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거든요. 심각하게. 예. 그 얘기는 결국 하노이에서의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협상은 하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강경한 어조를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금 협상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미국 관계에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하노이 끝나고 나서 결렬되고 나서 그 담당했던 한성열은 처형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숙청했다는 게 이제 릴구 쿠바 주재 참사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또 대미라인의 핵심이었던 최선희는 자리에 앉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희라는 인물을 앉혔다는 얘기는 결국 본심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고마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아직 협상이 시작 안 되니까 일단은 세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바로 그 무기장비 전시회 자리에서 최강의 국방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는데 해석컨대 뭐 핵실험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한 게 2019년 9월이거든요. 그 6번째였거든요. 그 뒤로 이제 틈만 나면 핵실험 소리 나왔는데 저는 뭐 그때마다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번 핵실험을 했으면 북한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습득했습니다. 오히려 ICBM 발사를 검토하겠죠. 그렇죠. 그게 더 빠른 카드죠. 이제 물론 이제 핵실험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ICBM이나 그러니까 ICBM이 정상 각도 발사죠. 예. 한번 해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 기술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트럼프 2기를 기다리다가 북한판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쓰거나 아니면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본인들의 의사가 먹히지 않는다. 그럼 그때 쓸 카드지. 예. 이렇게 뭐 간단히 틈틈이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나저나 그 무기 장비 전시회라는 거는 어떤 행사였어요? 이제 뭐 최근에 매년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무기 다 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덱스라든지 그런 거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판 이제 그 국방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아주 뭐 공을 많이 들이고 이번에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만족한 표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회에 그럼 우리 조 박사님께서 좀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어요? 뭐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화성 16 나라든지 화성 17, 18, 19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그동안 이제 김정은 정권이 틈만 나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무기들을 공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놨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이 상당히 위력을 떨치니까 드론 부분을 그동안은 이제 드론을 이제 모자이크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대로 모두 다 이제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도 하면서 지금 북한이 최근에 올해 여러 번 김정은이 참관했던 230mm 방사포는 이게 사거리가 67km쯤 되고 지금 이게 20문이 러시아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 군사 마케팅 이런 부분도 좀 의도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드론 강조해 주셨는데 뭐 이번에 골판지 드론이 등장했다면서요? 골판지 드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꼭 골판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의 특징은 뭐냐면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작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거든요. 예. 뭐 새나 뭐 독수리 정도로밖에 안 잡히거든요. 작은 건. 근데 이걸 이제 소재를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복합 골판지라 그냥 골판지는 아니고요. 방수가 되는 특수한
이제 종이 소재. 우리 한지도 강화하면 거의 뭐라고 그럴까 뚫을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예. 방탄복으로도 한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든 것들이죠.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그게 이제 골판지 드론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죠. 작은 데다가 이제 레이더 탐지도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무기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가 식별이 됐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군 합참이 다영역 작전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이제 한미일 제주도 해상에서 했던 그 프리덤 엣지가 다영역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육해 공군 이렇게만 말했는데 이제 우주, 사이버, 전자 영역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까지도 지금 전장 영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크라이나전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 위력을 떨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다영역 작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대응책을 위해서 이제 사령부가 이제 맡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영역 작전부라는 사령부를 신설하면 북한한테는 위협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기억나시겠지만 2022년 12월에 그 무인기가 서울에 왔을 때 우리 군이 당황했거든요. 그때 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종론이고 또 이제 사이버 테러라든지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북한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이 되면 북한으로서 또 아픈 부분이 되겠죠. 마땅히 그 신설해야 할 그런 사령부를 이번에 신설한 거군요. 만시지탄이죠. 알겠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치영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